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김원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미래 포럼 미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탄력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초불확실성의 시대 빅체인지의 중심에 서다인데요. 저희 발표 내용의 주제는 위기는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도약의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이 제 발표의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6월 달에 캐나다의 밴쿠버의 해변의 사진인데요. 이 해변의 이 온도가 50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홍합들이 다 그 자리에서 찜이 돼서 죽었고, 그 당시에 약 10억 마리의 해양생물이 폐사를 했습니다. 고온 현상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7월 8일 정도에는 약 일주일 동안에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돌연사를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에서는 1931년에 측정을 시작한 이래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섭씨 59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온도까지 다다르게 되죠.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엔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경고성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에, 아까는 이제 30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 보고서마다 일부는 다르긴 하지만 5년 뒤에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 비해서 1.5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한다. 1.5도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결과로 보여주었는데요. 예측을 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최고의 온도가 1.7도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처럼 더운 날이 약 15일에서 20일까지 증가를 해서 여름이 반달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캐나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상 기후의 현상이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 가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인구가 2억 7천 명이 더 증가를 한다, 그런 보고서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약 2,000명의 사망자를 낸 그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었었죠. 이 4등급 태풍인데요. 이 4등급 태풍이 2개 이상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홍수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매년 1,0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보시면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처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위기는 굉장히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제 정치 경제학적인 위기가 있겠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발병을 했습니다. 1918년도에 발병을 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사실은 미국 캔자스나 또는 영국에서 발병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한데, 당시 영국과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신문지상에 발표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 신문상에서 이 독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을 하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당시 인구로 치면은 약 2% 가까이 되는데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8천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죠.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인구가 약 1,500만 명이니까 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약 3배 이상 사망을 했는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도 굉장히 빠르게 종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던 도시일수록, 지역일수록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어났고, 특히 독일 중심으로 봤더니 이 스페인 독감이 가장 심하게 창궐한 그런 지역일수록 그 당시 나치즘이죠. 민족주의의 가장 강한 집권당인 집권당 정의였죠. 그때는 그 나치즘에 대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즉 이런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민족주의로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히틀러,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참전을 시키는데요. 이 미국의 참전은 세계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특히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미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하면서 투자된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투입한 막대한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투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이 국가, 이 경쟁력과 국가의 파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과학 고문관이었던 바네바 부시가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 이름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2차 대전이 끝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이 슈퍼파워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공공의 R&D,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더욱더 진보시켜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195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과학재단이 설립이 되죠. 1951년에 런칭을 하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도전 속에서 국가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대대적인 재전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슈퍼파워라는 얘기는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과학 기반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 부분의 굉장한 활성화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약 20, 30년 뒤에 소련이 결국은 붕괴를 하고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 국가, 자유무역의 하나의 시장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 1980년대 시작이 되죠. 이 글로벌리제이션은 결과적으로 역사상 전 세계 GDP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인 글로벌 스윗 윈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어느 정도 걸쳐 있지만, 이 글로벌 스윗 윈도우 안에서 한국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일본, 중국,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에 이 서양 국가의 선진국에 다가서는 그런 도약을 하는 기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글로벌 스윗 윈도우가 또 하나 중국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중국이 이런 그 미국의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과학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AI 페이퍼에 대한 전적인 그 전 세계 논문의 포션인데요. 중국의 포션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왼쪽의 그래프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인데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미국을 넘어설 만큼의 투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국제정치학적인 변화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과 대전환의 패러다임은 지난 40년에 지났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위기로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2, 3년 안에 끝나는 그런 숏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심각한 패러다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과 글로벌 팬데믹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이 감염병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인공지능과 노동구조의 대전환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는 로봇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분석한 MIT의 에스모글루의 최근의 논문 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에 로봇이 점점 많이 도입이 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로봇 하나가 도입됐을 때 인간의 일자리가 3개에서 6개까지 줄어드는 역사적인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노동인구 1000명당 이 로봇을 얼마나 도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의 그래프는 유럽이고 아래 그래프는 미국입니다. 로봇만 봤을 때 이미 굉장히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래프는 로봇에 굉장히 국한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저희가 인공지능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노동구조의 관점에서 노동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의 위기인데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2060년이면 전 인구의 2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없어지고 굉장히 축소된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다양한 사회적인 도전들을 겪게 될 텐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패러다임이 지난 40년간의 글로벌 스트리트 윈도우랑 다르게 그 위기가 훨씬 더 거대화되고 복합화되고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심이라는 투자자가 이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해서 평상시에 모두가 다 하얀색 백조인데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이 검은 백조가 나오는 예기치 않았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앞으로 전개될 우리 사회는 이런 블랙스완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이것을 블랙 타이드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색 쓰나미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이 위기의 시대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블랙 타이드 시대에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그 어두운 미래와 그리고 그 위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블랙 타이드는 한편으로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지만 저희는 그 위기가 아니라 beyond the crisis, 위기를 넘어선 도약과 대전환의 기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과학 기반의 대대적인 대전환을 통해서 강대국으로서 슈퍼파워의 국가로서 도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겪어갑니다. 시스템을 대전환을 하고 과학 기반의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리스트럭처링을 만들어냈죠. 또 다른 한 예가 이 자크 게르라는 프랑스의 거대한 상인인데요. 그 당시에서 가장 부자인 그런 상인이 됐는데 15세기 중반에 프랑스는 이제 100년 전쟁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15세기 중초반에 흑사병이 돌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굉장히 심각한 팬데믹을 겪게 됩니다. 근데 자크 게르가 시리아로 갔다가 시리아에서 프랑스의 남부의 나르본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나르본이라는 도시를 봤더니 거기가 로마와 또 지중해와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요충지인 것을 보고 봤지만, 거기 나르본이 사실은 흑사병에 가장 심각하게 창궐한,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근데 그 자크 게르는 그 심각한 이 팬데믹의 황폐한 나르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나르본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베네치아가 잡고 있었던 동방무역을 피한 새로운 동방무역의 루트를 결국은 시리아로 잇는 그런 기회를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4년 안에 프랑스에서 가장 부가 많은 부호로 성장을 하고, 프랑스는 그 나르본이라는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 흑사병 이후에 재중흥을 마련하는 거대한 프랑스의 재중흥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크 게르의 4년 뒤에 그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프랑스의 44개의 상위
상장사들의 이 자본을 다 포함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이 팬데믹 자체의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기회를 찾는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전환과 도약을 위해서 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레거시 시스템은 기존에 자리 잡은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보건 시스템, 교통 시스템, 의료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오래된 도시의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리지드하고 그리고 거대하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시는 오래된 도시와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 예로 제일 먼저 지하철을 도입한 보스턴 같은 경우에 아직도 굉장히 오래된 경전철이 움직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지하철을 도입을 했는데 워낙 복잡한 도시 안에 오래전에 이 지하철이 생기면서 이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바로 훨씬 더 이 혁신적인 지하철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스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뉴저지에서 갑자기 60년 된 코볼 랭귀지 전문가를 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봤더니 이 뉴저지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60년 전에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코볼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60년 동안에 계속 그 같은 시스템을 축적돼서 이 커지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그 시스템을 바꾸자 했더니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굉장히 급하게 급구를 해서 가까스로 그 시스템을 고쳤는데 이런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거대해지고 축적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며칠 전 엊그저였죠. 일본에서 갑자기 대규모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연필을 막 깎았습니다. 1만 자루 이상의 연필을 깎았는데 그 이유는 잘 보니 일본은 국회의원 투표나 투표를 할 때 꼭 사람들이 연필로 투표용지에 정자로 투표 대상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정자가 틀리면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법과 제도가 다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아직도 바꾸지 못해서 일본은 매년 투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연필을 깎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레거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거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시스템이 거대해지고 더욱더 많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면서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바로 이때 이 블랙 타이드와 같은 위기는 이런 레가시의 비용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엽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기회를 여는 것이 바로 블랙 타이드와 위기라는 것이죠. 이 블랙 타이드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대전환하고 구조를 바꿔나갈 때는 훨씬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1990년부터 열심히 노려왔던 그 사이버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과적으로 유튜브로 방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00년도 디지털 혁신이 들어왔을 때 필름 인더스트리, 디지털 카메라로 인해서 필름 인더스트리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필름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글로벌 컴퍼니였던 후지필름 회사가 거의 도산에 가깝게 됐다가 후지필름은 그 가지고 있던 필름과 관련된 특허들 그리고 이미지 특허라든지 이 화학적인 특허들을 디지털 전환에 적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대전환을 하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이미징 솔루션에서 지금은 글로벌 컴퍼니로 재도약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블랙 타이드의 영향은 우리가 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뒤에는 새로운 도약과 시스템의 붕괴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원산 회복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의 혁신과 대전환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을 저는 탄력 성장, resilient growth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블랙 타이드는 우리가 그 자체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둡고
쓰나미 같은 두려움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Beyond the Crisis, 그 뒤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재도약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타이드 시대 우리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키노트 세션의 주제가 기후변화인 만큼 몇 가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탄력 성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준비 역량, 그리고 탄력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적응 역량과 도약 역량입니다. 이 적응 역량은 response capability 또는 adapt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거버넌스와 준비 역량 차원에서는 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탄력적인 resilient governance structur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기존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아니라 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resilient governance 시스템을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시 위기 진단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 역량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화석 연료,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화석 연료의 경제성을 넘어서는 타이밍이 약 2040년 전후가 됩니다. 35년에서 한 4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를 활용을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성숙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되는 도전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이 다른 대체 에너지를 적극적인 활용으로 해서 그 부분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체 에너지에는 당연히 원자력도 포함되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원들이 고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약 역량 차원에 있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패러다임에선 이 기후위기 변화의 패러다임 이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결과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모든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인 수소 에너지라든지 분산형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죠? IT와 결합된 분산형 에너지 기술,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는 특히 저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과 같은 핵심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속에서 우리 인류가 그리고 국가가 제도약의 이 성장의 발판을, 탄력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다음에 이 도약을 위한 기회로서 바라볼 때 앞으로의 역사는,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도 새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